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4월 9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인도사를 가르치시는 이광수 교수의 글을 오프닝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산 외대의 한 교수분이 삭발을 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하라는 퍼포먼스 포스팅을 학교 내부 인트라넷에서 올렸답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의 어떤 교수가 이 글을 보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또 다른 여러 사람이 인양 작업 과정에서 죽을 수 있으니까 반대한다는 댓글을 달자 그 댓글에 동조하는 글들이 여러 개 줄을 이었던 모양입니다. 공감 본능을 상실한 사람을 교육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광수 교수께서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답니다. 짐승의 언어에는 짐승의 언어가 필요하지요. 사람의 언어는 사람의 심장을 가진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사고가 날까 봐 인양을 못한다면 용광로에 노동자가 빠져서 죽을까 봐 가동하지 말자고 해야지요. 또는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태아가 죽었는데 수술하면 돈도 많이 들고 산모도 혹시 죽을 수 있으니 수술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하다가 근로자가 얼마나 죽은지 아십니까? 경제가 그렇게 걱정되면 인양비의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자원외교 사기 행위 특검 해서 그 돈 전부 거둬들이라고 하세요. 저런 분께 배우는 학생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라고요. 저런 분께 배우는의 저런 분이 누군지는 여러분은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아시겠지만 실명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광수 교수는 분노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도리와 예의를 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뉴스 브리핑 듣겠습니다. 임대웅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연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했죠. 그런데 연설 분량의 80%를, 그러니까 뭐 거의 다 경제 얘기만 했습니다. 이른바 새 경제론을 주창했는데 요지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들겠다, 수권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표는 국민들은 불공정한 경제로 지갑이 비었다며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표는 또 계층 간 사다리 단절,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청년 실업률, OECD 최저 수준인 복지 지출, 전월세 폭등, 1,1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 불평등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IMF 국가부도 사태보다 더 큰 국민부도 시대가 올까 걱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대기업 등 강자는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은 피폐하는 지금의 경제 구조로는 대한민국이 미래는 없다면서 새 경제로의 경제 기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표는 또 더 벌어 더 소비하고 더 성장하는 전략인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공정한 조세 체제 구축 등을 주장했습니다. 네. IMF 국가 부도 사태보다 더 크고도 위험한 국민 부도 사태 또는 국민 부도 시대가 올까 걱정이다. 이 대목이 상당히 임팩트 있게 아주 예리한 각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점도 잘 잡았고 워딩도 상당히 그런 점은 돋보이는 것 같네요. 자, 어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과 비교해서 새누리당은 이거 좀 아쉽다 뭐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어제 유승민 대표 얘기가 상당 부분 야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을 반영한 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반성과 성찰을 문재인 대표께도 기대했는데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지금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기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야당도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야당의 역할론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박 대변인은 이어 상황을 낙관적으로 접근하는 긍정적 마인드, 비난과 비판이 아닌 실효적인 대안,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해법을 내놨더라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오늘 새벽 유서를 남긴 채 잠적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결국 사체로 발견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오늘 오후 3시 32분쯤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인근 300m 지점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성 전 회장이 오늘 오전 5시 10분쯤 집을 나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1,300명이 병력을 투입해 성 전 회장 수색에 나섰으나 결국 성 전 회장이 숨을 거두기 전에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을 800억 원 사기 대출과 회사돈 250억 원 횡령, 9,500억 원 상당의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하고 광물자원공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수사폭을 넓힐 계획이었습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구속을 앞두고 경남기업이 정부 지원금 융자 사기 등 그동안 제기된 자원 외교 관련 의혹들을 샅샅이 들여다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돌출적인 자살 사태가 자원외교 둘러싼 거대한 비리의 수사에 일정 부분 조금 제한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그 흐름 자체를 완전히 뒤집거나 그러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고 또 경남기업이 유일하고도 가장 핵심적인 최대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 자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말이죠. 어쨌거나 검찰이 당분간은 조금 곤혹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한번 볼까요?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여기가 아주 참 이름이 길죠. 거기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상호 의원이 오늘 현행 통신 서비스 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군요. 그러면 앞으로 상당 부분 통신요금이 좀 내려갈 수 있는 겁니까? 네, 개정안은 기존 전기통신 설비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요금에 책정했던 기본료를 포함하지 않도록 인가 기준 항목을 신설해 사실상 통신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는 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망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런 내용을 그대로 둘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용약관 심의위원회를 둬 요금 및 이용 조건에 관한 심의, 인가 투명성 등을 높이고 위원회 심의 결과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약관 변경을 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네. 여당 소식 하나 더 듣죠. 새누리당이 오늘 의총을 열었는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위원장을 맡았었던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여기서 마련한 오픈 프라이머리 등 혁신안을 결국 추인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여야 합의 없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경우 현실적인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했지만 네. 위원총회 논의 끝에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새누리당은 석패율제 도입과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 후보 30% 이상 추천 의무화, 선거 보조금 감액,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후 사퇴 금지 등이 혁신안에 대한 추인도 완료했습니다. 공천개혁을 대표 추인 공약으로 내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이 부조리를 일수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면서 정당 민주주의 시작은 공천권 행사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임대웅 PD였습니다. 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인터뷰. 오늘은 인터뷰의 일정상 다른 때보다 한 50분쯤 빨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뉴스 브리핑에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오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죠. 그 관련해서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네, 요즘 교섭단체, 국회 열리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항상 주목을 받고 대정부 질문과 함께. 근데 어제 특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받고 그 다음 날 문재인 새정연 대표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문 대표는 어느 수준에서 어느 부분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 이것들이 더 관심을 모았었죠. 오늘 문재인 대표 연설의 핵심을 간추린다면 뭘까요? 핵심 키워드는 역시 경제이고요. 네. 새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정치가 새경제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경제 민주연합이기도 하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유능한 경제정당. 그동안 사실은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경제에 있어서는 조금 새누리당에 비해서 두각을 내지 못한 듯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핵심적으로 경제 유능한 정당 그중에 소득 주도 성장을 가계소득 주도 성장을 꾸준히 문재인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오셨고 네. 그래서 그 간추려서 세 가지 부분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그 상생과 공정한 경제 만들자. 국민 지갑을 두툼하게 채우자는 소득주도 성장.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다. 사람에 투자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마련하자. 이런 큰 부분을 제안을 하셨고, 어저께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금의 박근혜 정부의 경제 기준은 옳지 않다. 이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소득주도 성장론은 최근 2, 3년 동안 야권이 제기한 어젠다 중에서 가장 실효성도 높고 국민들의 공감도 많이 이끌어냈고 무엇보다도 현재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적시한 네네. 적절한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일단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강론이 이제는 좀 나와줘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었던 타이밍이죠. 네. 그 과정에서 오늘 연설에서 이제 조금 더 몇 가지 구체적인 걸 제시했고 이 모든 걸 묶어서 이제 새 경제라고 네. 이름을 붙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그 강론이 언제쯤 나오느냐 이건 국회 기자실 사이에서도 상당히 궁금들해하고 그랬던 상황이고 아마 우리 박 원내대표도 박 대변인도 듣고 계셨을 줄 압니다만 오늘 문 대표 연설 내용 전반적으로 경제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다. 그건 일부러 그랬겠죠? 정치 얘기는 일부러 언급 안 했겠죠?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원래 당대표나 원내대표 할 때 여러 분야를 검용하고 네. 그 부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기존의 연설문의 방식이었다면 네네. 거의 80% 이상이 경제, 아시다시피 경제 키워드로 제목 포함해서 총 100회, 네.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56회, 성장 43번, 뭐 세금 10번, 복지 8번 이렇게 총 한 248에 대해서 경제 연선을 7, 80% 했고요. 안보에 대해서 이제 20, 30% 이제 배치한 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배치를 했던 거였습니다. 예. 오늘 연설 내용이 내년 총선까지 염두에 둔 새정치연합의 주요 정책에 대한 밑그림, 그 윤곽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당 대표 되시고서 첫 연설이셨기 때문에 이제 2년간 우리 당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서 당연히 내년 총선도 염두에 두고서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성장에 무관심 내지는 무능하다는 편견을 좀 깨고 정권을 좀 안심하게 맡겨도 된다 이런 신뢰를 받기 위한 밑그림이었고요. 마찬가지로 경제 관련한 이슈에서 항상 우리 새누리당보다 조금은 전문가스럽지 않다 뭐 이런 평이 있었는데 네네. 어저께 경제민주화 공약도 사실은 대선 때 새누리당한테 좀 카피 당하고 증세 없는 복지론조차도 처음에는 대선 때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뭐 자기 고백을 어저께 유승민 원내대표가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고 이제 밑그림에서 구체적인 개별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해 나가면서 유능한 경제 정당 집권 가능하고 좀 이런 준비들을 해나가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이었죠. 네. 지금 또 하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전국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세월호 특별법 해수부 시행령안에 대한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해수부에서는 이것의 입법 예고 기간 차관 회의로 넘기는 것을 일주일 뒤로 미루면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좀 수용하겠다고 제스처를 보이곤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대표 어떤 수위의 언급이 있었습니까? 사실 제가 원내대표 대변인이기 때문에 대표님의 오늘 어떤 말씀은 세월호에 대해서는 전체에서 말씀은 없었던 것 같고 아침에 대책회의를 하면서 원래 입법 예고가 6일까지인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아마 정부가 저희가 조목조목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갖고 오라고 하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하여튼간 시행령 수정안을 저희 위원회 지금 저희 내부에 세월호 특별위원회에서 당위원회 네네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새정년 당 특위에다가 보고받기로. 그게 이제 노회수 의원님이 유성엽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니까 받고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간다 이런 아침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1주년을 앞두고서 이렇게 2번 정말 유가족들에게 그 어렵게 합의해서 만든 법을 정부가 축소하려고 하고 본질을 바꾸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 반드시 시행령이 철회되고 제대로 법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모법을 어긋나지 않는 시행령이 필요하다. 이건 뭐 너무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제가 방금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당 내에서 뭐 최고위원 회의거나 중요한 회의에서 언급을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특정 당의 대표가 국회 석상에서 총리나 등을 상대로 발언하는 것은 또 다른 무게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 언급이 있었는지를 제가 한번 질문 드린 거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경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전식으로 하면 세월호부터 다 전 분야를 백화점식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래도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그 세월호에 관련돼서는 행동으로 보이는 거고 시행령 철회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거고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세월호 유가족이나 등등해서 아쉬움이나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뭐 노동 문제나 조세 문제나 등등 이런 걸 다 뺐다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겠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어쨌든 제일 중산층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아파하고 저는 국민들이 충분히 이 진단과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탈탈 다 빼고 경제 하나만 집중해서 이슈를 제기했다. 그 충정을 이해해달라.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 문 대표가 최근에 그 정책 엑스포 그 첫날이던가요? 국회의원 정수 한 400명쯤으로 늘리자 이 말 했다가 일종의 뭐 예를 든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을 흐리고 그러는 바람에 진정성이 더 훼손되는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는 좀 있었는데 오늘 뭐 의원 정수 관련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했어요. 이것 때문에 자꾸 뒷말이 나올 것을 염려해서 빼버린 겁니까? 아니면 역시 경제 문제로 논점을 하나로 모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말을 안 한 겁니까? 뭐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 엑스포하며 스티커 붙이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제 오후에 그날이 아마 국정조사 본인이 나가시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와라. 이렇게 아침에 모두 발언을 하시고, 오후에 이제 하셨던 말씀인데요. 실제로 뭐, 대표님이 한다라고 해도 지금 정개특위가 구성이 돼서 여러 안을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국회의원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 말씀을 하셨던 거고, OECD, 뭐, 우리하고 비슷한 국가에서도 사실은 국회의원이 많은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대표님의, 말씀을 하신 것을 400명이다. 이렇게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것 같고요. 오늘의 말씀을 뺀 거는 아까, 전체적으로 경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맞고, 그 중간 연설문에 남아있지만, 그 노벨 경제상 받으신 분이 폴 크루만 인용도 했잖아요. 경제가 잘못되는 것은 원인이 정치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별도의 또 이 의원 정수나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다른 단위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좀 경제에 집중했던 그래서 언급해서 전략적으로 않는 것도 사실인 거 맞습니다. 네. 어제 우리 박 원내 대변인뿐만 아니고 야당들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두고 칭찬 릴레이식으로 아주 그랬는데 물론 기존의 다른 여당의 원내대표들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점, 그다음에 솔직히 인정하고 이런 점은 또 일부 평가할 대목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한 건데 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박수치고 뭐 그래야 되느냐, 조금 지나쳤던 거 아니냐, 이런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사 모든 일에 다 양면적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일부의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요. 그냥 당연한 얘기라고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시지만 네. 이 나라의 여당이고 제1 일당인 네. 새누리당이 그런 당연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제 표현이 놀라운 변화, 새누리당의 놀라운 변화, 예.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 강론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제가 어저께 논평을 내면서 놀라운 변화이고 합의 정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공약 가계부의 실패 선언이라든지 증세 없는 복지 허구라고 하든지 조세 정책, 단기 부양책, 부동산 정책 모두가 잘못된 정책이다 비판하는 게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얼마나 용기 있는 진단이겠어요. 네. 그래서 환영을 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게 말잔치가 아니고 진단은 옳았지만 처방이 없다. 그걸 함께 행동으로 함께 야당하고 해나가자. 그게 이제 합의의 정치지 않았으니. 그래서 항상 야당이 무조건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발목 잡고 이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결코 어저께 저희가 칭찬 릴레이 잘한 거에 대해서 극찬해 줄 수 있죠. 이걸 갖고 일부에서 더 나갔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네. 어제 유승민 대표의 연설 그리고 언급한 주요한 사항들이 앞으로 진정성 있게 지켜지느냐 아니면 유승민 그렇죠. 의원 개인 정치인의 포부에 그치느냐 이런 것들을 야당이 면밀히 감시하고 어제 연설대로 해나가도록 견인해 나가는 힘을 갖추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박상원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얘기 좀 잠깐 한마디 해보죠. 새누리당 조혜진 원내 수석 부대표가 오늘 야당이 부적격 요인이라고 주장한 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누리당 조혜진 원내 수석 부대표 이 말씀에 대해서 네. 역으로 청문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는지 의심이 되고요. 예. 예? 무조건 부적격 요인을 못 찾아. 저는 본인 후보자들도 얘기했습니다. 2월 27일 이후 공범이 3인이 더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들었다. 네. 그러면 검찰에서 이거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서 추가로 5월 18일 전까지 약 80일 동안 이거는 은폐했던 거예요. 본인도 그거는 왜 못했느냐 했더니 말석 검사였기 때문에 못했다. 이게 경찰이나 검찰이나 어떤 범죄 행위를 알고 있는데 그거를 기소하거나 조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그게 외압은 분명히 없다라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외압도 없고 소신 있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끝내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수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종결되니까 5월 18일까지 은폐했던 거잖아요. 그랬죠. 근데 결국에는 종교단체에 의해서 밝혀지면서 발빠르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절대로 정의의 편에 서서 약자들 대변하는 그런 대법관 가장 정의로워야 되는 자리 갈 자격이 없음을 이미 반쪽짜리 청문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네. 아마 우리 조혜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전체를 못 보신 것 같아요. 부적격 요인은 이미 본인도 인정하고 안상수 전 검사. 그다음 검사도 인정. 이거 참 비굴한 거였다. 이렇게 밝히는데 이게 어떻게 제가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법관 자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사람이 가장 정의로운 자리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청문회에서도 드러났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 깜냥은커녕 유능한 검사로서도 아주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이런 게 명확히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규정에 따라서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하고 인준 절차에 들어가자 이런 건데 새정련 입장 정해졌나요? 저희는 어저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얼굴 없는 현장 검증을 하는 초유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서 12시간 남겨놓고 6,000쪽짜리 수사기록, 공판기록들을 보라고 하는 무리한 정부가 이 청문회를 반쪽짜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청문회법에는 3일 이내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할 것을 왜 반쪽짜리 자료 없는 청문회 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갖고 하루 더 연장하자라고 했는데 자꾸 저쪽은 뭐 법 내기만 하는데요. 그 3일 이내에 무대에서 또 며칠 공백 기간 저분들도 있잖아요. 117일 동안 예. 인준 안 하고 끝내 낙마시킨 분들이에요. 정치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6개월 동안 뭐 대법관은 아니지만 6개월 동안 인준 안 해주고 끝내 낙마시킨 그런 분들이에요. 예. 지금 절차만 따질 일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하는 게 선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1차 담당 검사가 무능이었죠. 미진하고 은폐 축소, 경찰의 축소 은폐를 제대로 규명해내지도 못했던 초기에 그런 검사가 사법부의 최삼심의 최고 권능이자 최고 영예이고 가장 중요한 대법관에 오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는 여론이 많다는 거 충분히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겠고요. 이광윤의 오늘에서는 청취자들의 그 돌발 질문이랄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을 꼭 하나씩 드립니다. 우리 박완주 대변인 인터뷰는 오늘 프로 시작하자마자 시작돼서 따로 예고를 해드릴 시간도 없었는데 바로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어떤 분께서 카랑카랑님은 오늘 제가 문재인 대표 연설을 봤는데 세월호 인양해야 된다고 마지막에 언급하셨다 이랬고 우리는 그 인양보다는 이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좀 나눴었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박원주 의원님 긴급 질문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명천재단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4시 47분에 올렸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픈 프라이머리 합니까? 만약에 지금 안 한다면 새누리당보다 더 보수 정당이다. 당 개혁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텐데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아직 그 정개특위와 정치개혁 내부 우리 당 특위에서 논의 중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대변인이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당론은 결정된 게 아직 없고요. 예. 그 현재 얼마 전 전당대회 할 때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는 아니지만 경선에 대한 룰을 정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현재까지의 당론이고요. 추후로 지난번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당에서 우리 당에서 먼저 제안했던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은 아마 정개특위 여야 그리고 우리 당내 정개특위 에서 입장이 정리가 되면 당론으로 추인하는 과정을 밟기 때문에 지금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조금은 모호한 지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직은 확언을 드리지 못한다. 양해 바란다. 이런 뜻으로 듣겠고요. 네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이요. 애청자 기억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아주 이분 예리한 유명한 분입니다. 5시 1분에 올리셨는데 이거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른 일정 많으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진동 메시지가 계속 오는 것 같은데 곧 놓아드릴게요. 새정치민주연합 대법원장 탄핵 안 합니까? 부적격자를 지명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건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답변은요?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이 매번 대법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런 글을 매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회해라. 그래서 조금은 새누리당이 예전에 대선 때 시발단도 조직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SNS 상에서 우리 국민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지명했죠. 원장이 지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해 주실 것을 저도 좀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지만 국민의 대표로 뽑았으면 국민 대신에 일을 하라는 것이 국민더러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탄핵해야 된다고 이런 말 남기라고 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의원으로서 할 일 하고 시민에게 협조도 요청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탄핵하고 말고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심정은 국민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탄핵 안 낼 수 있죠, 야당이. 지명권자에 대해서. 자, 오늘 인터뷰 요까지 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아니, 뭐, 진행자가 할 말을 거기서 합니까? 아니, 약속을 우리 라디오에서 40분부터 기다리는데. 아니, 약속인데, 시민한테 그걸 떠넘기니까 하는 말이에요. 떠넘기는 게 아니죠. 에이, 그건 떠넘기셨죠. 같이 그런 걸 좀 같이 하셨으면,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보면, 야당 의원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시민들에게도 동참을 호소하는 게 더 순서에 맞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입니다. 네, 오늘 이강윤의 오늘 진짜 인터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 누가 널리 알리겠습니까? 국민TV 홍보지원단 국티홍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국민라디오 국민TV 콘텐츠를 확산시킬 1000명의 사이버 홍보대사를 찾습니다.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소중한 콘텐츠 확산, 공정언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착실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릴 아름다운 손길이 되주세요. 자세한 문의 이메일은 국민tvpr@gmail.com입니다. 네, 5시 8분 40초 들어갑니다. 청취자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늦어요. 바우야님, 이강윤 앵커님, 커피나무님, 여당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야당 나라님들도 일반 시민이 알아모시기 힘든 시대네요, 참. 점프가이님, 저분이 야당 대변인이시구나. 당에 참 민물 없다. 제가 인터뷰 말미에 조금 무례했다고 들으십니까? 청취자 질문이라고 소개를 했고, 청취자로서 충분히, 청취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로서도 국민으로서도 할 수 있는 얘기를 제기하신 거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 머슴인 의원은 최소한 성의 없게 들릴 망정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구성 요건이 되는지, 그리고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만큼 여러분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끼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게 도리이자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우리들 시민들이 가서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글을 막 올리라. 일단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자인 저에게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겠다는 이런 무례한, 그가 과연 다른 일테면 공중파 방송이라거나 이런 데 하고 할 때도 저따위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강윤의 오늘 프로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앞으로 듣고
현재 듣고 계시고 앞으로도 저장을 하거나 유통되면서 들으실 수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강하게 좀 나무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가 국회의원이건 국무총리건 무엇이건 그렇게 예의 없는, 청취자에 대해서 예의 없을 때는 저는 그가 누가 되었건 엄중하게 항의하고 곧바로 항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야당의 원내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답변조차 못하고 문재인 대표가 세월호에 대해서 이런 언급이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고 한 말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방송의 주인은 청취자입니다.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고요. 우리는 청취자는 여전히 물론 또한 표를 가진 유권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느 누구도 이강윤의 오늘 프로그램이거나 국민 라디오, 국민 TV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공정한 언론, 특별한 정파나 이런 거에 갇히지 않는 언론, 그런 힘을 길러가야 하는 한편 그런 무례함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지적을 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No, 영어로 no, NO님께서 야당이 시민단체냐? 대법 홈피에 가서 탄핵 댓글 많이 올려달라고? 국민 세금으로 수백만 원씩 받아 처먹는 것들이 라고 해주셨고요. 러브투님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으린 줄 알았습니다. 영혼까지 털려주마님. 아니요, 이강윤 앵커 아주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름과 닮음님 견해 한번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주변 의원들의 상황 그리고 시대 인식이 심각한 수준이다. 어제 관악을에 정태호 후보가 이영마의 한국정치에 나온 그거 말씀하시는가 봐요. 선명성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싶더니 오늘 박완주 원내 대변인도 좀 심각한 상황으로 느껴진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박세 멸지님. 이게 뭐죠? 이박세는 뭔지 알겠는데 멸지. 세민년 박완주 의원? 이강윤 앵커 말씀처럼 자신들이 앞장서니까 시민들도 동참해 주길 바라는 게 정상이지 지들은 멍하니 있으면서 시민들 보고 게시판에 썼으면 좋겠다? 자격 미달 야당 의원 같다. 앵커가 전곡을 찌르니 버벅거리기는 이러니 모든 것이 엉망이고 세월호 특위가 있다위로 가는 것 같다. 물론 본인 일정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어폰으로 듣다 보니까 진동이 뭐가 계속 오는데 문자 메시지가 아닌가 싶긴 한데 1, 2분, 2, 3분 더 인터뷰가 늘어졌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꼭 이런 것 같습니다. 무슨 큰 사건 터지면 경찰서 강력반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시민들이 제보하지 않으면 강력범, 흉악범 단서도 못 잡고 큰 비가 오거나 큰 눈이 오면은 군인들이 삽들고 나가지 않으면 길도 못 뚫어요. 늘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다른 댓글들 보겠습니다. 별 의원을 다 봤네 정말. 다른 댓글을 봐도 대부분 그 말씀들이라서 제가 언급하기가 조금 그냥 여러분께서 읽으시지요. 전부 다 지금 마지막 인터뷰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가 좀 그렇고요. 어제 변희재 씨, 관악을의 변희재 후보 그 인터뷰를 가지고 찬반 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줄 압니다. 팟빵 게시판도 꼼꼼히 봤고요. 저도 나름대로 다른 때 인터뷰와는 달리 몇몇 자료도 좀
찾아보고 좀 준비도 했고 여러분께서도 많은 예리한 질문을 주셨는데 다 반영하지 못해서 좀 미안했습니다. 시간이 짧았고 저는 최대한 질문을 많이 반영하려고 짧게 물었는데 워낙 달변가답게 긴 얘기를 해서 하다못해 여의도 그 창공각 하는 그 음식점 고깃값 일부 안 냈던 거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하나 양념 삼아 물으려고 그랬는데 뭐 시간이 없었고 그다음에 굳이 조합비 내는 국민TV에서 변희재류 같은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이런 견해 주신 분들 저 생방송 중에도 봤는데요. 우리가 특정 정파의 동네 방송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공정방송 대안언론을 하자는 것이지 끼리끼리만 만족감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많은 그런 동네 방송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설령 좀 엉뚱하고 궤변이긴 하더라도 육성으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제는 우익평론가 변희재가 아니고 관악을의 후보로 나선 예비 정치인 변희재를 인터뷰한 거니까 그런 점에서 들어주시는 좀 폭넓은 자세, 수용성 있는 자세가 좋겠다. 물론 뭐 순간적으로 욱하고 끼치거나 아유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들어야 하나 그럴 수는 있는데 거기서 한 거풀만 더 접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는 자세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몇몇 분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섭외를 한 거냐 이런 걸 물으셨는데 뭐 별거 아니니까 말씀드리죠. 뭐 그저께 몇몇 애청자분들께서 이번에 이강윤의 오늘 이제 시간대 옮기면서 새로 제작팀으로 합류하게 된 임대웅 PD 그리고 김효진 PD 저 이렇게 조촐하게 저녁이나 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유 뭐 좋다고 각자 내는 걸로 하기로 하고 n분의 1인가 그렇게 해서 여기 방송국 근처에서 조촐하게 뭐 소주 한 잔도 하고 밥도 먹었는데 뭐 이제 YTN인가 어디 이제 식당에 있는 텔레비전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선거 관련 얘기. 그렇게 보다가 제 맞은편에 식당 맞은편에 보니까 낸시 랭이 그 집을 다녀갔나 봐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식당에 뭐 한마디 써놓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낸시 랭이 거기 왔다 갔다고 써 있어서 그 낸시 랭 맞겠지. 그러면서 낸시 랭이라 이름을 듣는 순간 갑자기 변희재 씨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김효진 PD한테 내일쯤 변희재 씨 한번 인터뷰하면 어떨까? 출마도 하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마침 우리 김효진 PD 핸드폰에 변희재 씨 전화번호가 저장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또 바로 봤더니 1분도 안 돼서 예 인터뷰 좋습니다 하고 수락을 하더래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럼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저 보수 논객 시리즈로 하고 그럴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필요하다면 새누리당 사람들도 우리 이 라디오, TV, 우리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겨레 신문 어땠습니까? 한겨레 신문 지금 다 양쪽 다 하고 오히려 그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들 뭐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는 역지사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자세를 한번 서로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시끄러울수록 좋습니다. 그게 방송이 활기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강윤의 오늘은 소통과 시끄러움, 그다음에 예의 없음에 대해서는 바로 꾸짖음 뭐 이런 걸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블랙치킨타운님, 새누리당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내 소중한 한 표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셨고요. 우리 방송 무시하지 마세요. 뭐 설마 무시를 했겠습니까? 만약에 무시하면. 저도 또 한성질 하기 때문에. 네. 조금 있다가 게시판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부활 최재민, 신하위 김민기. 두 드러머가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쇼, DD쇼. 지금 오이랑 양파 계속 먹고 있거든요. 오겹살 같은 거 좋아했는데 대표 삼겹살을 얇은 걸로 바꾸고. 제가 이승환이라고 하는데 만나 뵙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필 그날이 만우절이어가지고 4월 1일 할인은 세다 뭐 이런 분위기로 그래가지고. 네. 직접 하시는군요. 네, 20년을 같이 팀을 했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김동완 씨는 외국인 팬들이 많아가지고. 저 친구는 신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저 만취했을 때 몇 번 봤어요. 최재민, 김민기의 DD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국민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상세한 공개 방송 안내는 페이스북 국민 카페 온에어에서 만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온에어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온에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 제가 고른 행간은 KBS 홈페이지에 가면 있는 기사인데요. KBS에 보도가 된 건 아니고요. KBS 기자들이 방송 뉴스는 우리 뉴스K 뭐 보셔도 아시겠지만 길어야 1분 30초, 뭐 2분 잘 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방송 원고로 치면은 되게 짧습니다. 신문은 맘먹고 길게 쓰면 뭐 르뽀 해가지고 2페이지도 쓸 수 있고 하는 건데 기자들이 방송용 멘트로 이렇게 리포팅해서 넘기고 취재 뒷얘기랄까 좀 길게 쓰고 싶은 것들을 모아놓는 그런 게 있습니다. 현장이 좀 궁금할 때 중에 모든 기자가 모든 현장에 다 간 건 아니니까 저는 가끔 그걸 체크를 하는데 이거 역시 그런 겁니다. KBS 어느 뉴스에도 나가진 않았고 분량도 매우 깁니다. 보도를 전제했다기보다는 그냥 취재 기자로서 메모를 한 건데요. 제목은 여기 있는 새처럼 너희도 하늘을 훨훨 날아가렴. 상당히 문학적이고 시적이지요. 진도 팽목항 최근 지난 4월 1일 그러니까 세월호 이제 4월 일주기가 있는 4월에 들어오면서 각 방송사들이 다 나름대로 기획을 했겠죠. 지난 4월 1일 진도 팽목항을 찾아서 자세하게 르뽀 기사를 쓴 KBS 권혜진 기자인가 그럴 겁니다. 그 기자의 글의 앞부분을, 이게 굉장히 긴 글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평소에 뉴스 행간에서 다뤘던 논점이 분명하고 주장이 맨 앞문장에 리드멘트에 나와 있는 그런 기사는 아닌데 그걸 참고하고 들어주시죠. 앞부분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지난 1일 팽목항을 찾은 민병춘 씨는 노란 리본을 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민 씨는 회갑을 맞아 친구들과 여행 중 이곳을 찾았다. 민 씨와 함께 온 박현숙 씨는 직접 와서 보니 가슴이 미어지네요. 아직 시신도 못 찾은 가족도 있다던데 라며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루빨리 인양돼야 동생도 찾고 금쪽 같은 조카도 찾지. 권오복 씨는 오늘도 동생과 조카를 기다린다. 홍매화가 만개한 4월이지만 팽목항 위 바람은 코끝을 세차게 때리며 날카롭게 불어온다. 소주 한 모금으로 추위를 달래고 약 한 봉지로 쓰린 속을 달래보지만 그보다 힘든 건 익숙해지지 않은 기다림의 시간이다. 이곳에서의 생활도 벌써 1년이다. 지난해 4월 사고 소식을 접하고 한 걸음에 달려온 후 다시 봄을 맞았다.
동생 재근 씨 가족은 새로운 꿈을 품고 제주행 배에 몸을 실었다가 사고를 당했다. 현장에서 막내 조카는 구조됐지만 아직 동생과 조카 혁규는 돌아오지 않았다. 재근 씨 부인 한윤지 씨는 사고 37일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권 씨는 베트남에서 시집 온 재수한테 서울에서 새 삶을 산다고 한 씨로 지었는데 이렇게 황망하게 가버렸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함께 울며 팽목항을 지켰던 실종자 가족들은 하나둘 떠나고 이제는 권 씨 홀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을 기다리고 있다. 네. 우리 임대웅 PD의 그 진정성 넘치는 아나운서로서 이렇게 훈련받은 제대로 이렇게 방송 쪼가든 그런 리딩이 아니고 진정성 넘치는 목소리와 리딩으로 들으니까 더 내용이 사무치고 울컥해지는군요. 지금 권오복 씨라고 올해 62살 되십니다. 아마 그 세월호 희생자 304분 304개 이상의 각각의 사연들을 다 갖고 있겠지만 이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동생과 조카 이 얘기는 아마 제가 한두 말씀만 드리면 또는 드리지 않더라도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9분의 시신을 못 찾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어리죠. 7살 권혁규 군. 이 권혁규 일가가 제주도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가재 도구도 싣고 차량도 하나 싣고 그렇게 이제 세월호를 탔습니다. 아빠, 엄마, 그다음에 혁규 1살 어린 여동생 권지연인가 그랬을 거예요. 권지연이 누구냐면요. 4월 16일 다음 날인가 대통령이 진도 실내체육관을 갔죠. 4월 17일. 그랬을 때 어떤 보모 같은 저기가 대통령 앞에 이렇게 데리고 갔던 여자아이 하나 있어요. 울기만 했던 권지연일 겁니다. 이 지연이는 어떻게 살았냐면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그 여학생 몇몇이서 가족과 떨어져 가지고 막 선체 안에서 울고 있는 이 어린아이 그게 그때는 뭐 얘가 몇 살인지 얘가 엄마랑 오빠랑 어디를 가는지 이런 거 서로 알 겨를이 없었고 너무 어린아이가 혼자 있으니까 그냥 막 부둥켜 안고 이제 막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그 단원고 여학생 몇 명이서 얘를 끌어안고 걸어 나와서 순직해간 박승현 양인가 승무원 있어요. 이 친구도 대학생인데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인계를 했고 그 친구가 다시 나가는 승무원과 학생들 편에 빨리 이 아이 좀 안고 나가주세요 해서 가족과 떨어진 채 혼자 구출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일가족이 다 죽고 이 아이 혼자만 살아난 거죠. 6살짜리 권지연일 겁니다. 죄송하지만 누구 검색 좀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제 기억이 맞는지 권지연 6살. 지금 권오복 씨 혼자 남아서 동생과 조카를 기다리고 있다는 권오복 씨는 7살 권혁규 군의 아버지의 형님, 그러니까 큰아버지죠. 그러니까 권오복 씨는 자기 남동생 혁규의 아빠, 그리고 조카라는 것은 이 권혁규 군이고, 혁규와 지연 남매의 엄마는 베트남에서 시집을 왔는데 사고 37일 만에 시신을 찾았죠. 그러니까 일가족이 세상에 이렇게 비참하게 돼버린 거예요. 막내딸 6살짜리는 다른 승객들이 구해줘서 지금 살아왔고, 엄마는 시신으로 돌아왔고, 남편과 외아들 또는 권오복 씨 입장에서 보면 동생과 조카는 아직 시신을 못 찾은 겁니다. 이분은 1년째 팽목항에서 혼자 끓여 먹고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마 거기를 못 떠나는 거죠. 제가 굳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감상적인 얘기를 해서 이강윤 앵커는 또 눈물샘을 자극하려는 건가? 혹시라도 고깝게 이렇게 들으실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걸 고르면서. 그래서 잠시 고민도 했는데
제가 그 고민을 접을 수 있었던 건 이겁니다. 그래, 방송에서 감상적인 걸 이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감상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감상적이어도 지나치지 않는 순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이것을 골랐습니다. 제가 어느 한 가족의 비참해진 얘기를 되뇌임으로써 눈물이나 자극하다가 4월 16일 그때 방송까지 이렇게 가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럴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럴수록 잊지 말아야 하기 위해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잊지 말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되뇌어야 할 어떤 슬픔이나 느낌 그런 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권지연 어린이가 맞군요. 6살.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정말 힘들겠죠. 물론 지금 1년째 팽목항을 지킬 정도로 동생 부부, 동생 일가족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이 지극한 권오복 선생이 계시니까 6살짜리 지은이가 이분의 보살핌 속에 당분간은 잘 커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분도 언젠가 연로하시고 또 세상을 뜨시게 되면 그 네 가족 중에 이제 완전히 호롤단신 남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의 앞으로의 생활도 그렇지만 권오복 씨, 제 책에도 이번에 제가 어줍지 않게 써낸 제 책 멈춰버린 시간 2014-0416 책의 한 챕터의 제목을 우리도 유가족이고 싶다 이렇게 붙였어요. 3장의 제목을. 실종자 가족들의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유일한 가장 큰 바람은 진짜로 유가족이 되는 겁니다. 다들 그들이 살아있으리라고 누구도 생각지 않고 본인들도 생각지 않죠. 그렇지만 시신을 뼈 조각이라도 하다못해 또는 무슨 유류품이나 내 아들, 내 조카 권혁규의 것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또는 권오복 씨의 동생 그러니까 혁규의 아버지임을 알 수 있는 확실한 그 어떤 에비던스, 미안합니다. 유류품 이런 거라도 찾아야 그나마 마음의 한쪽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사람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공유하는 게 공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감상나불행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 선체 수색 종료한 게 벌써 지난 12월입니다. 그럼 더 이상 잠수사들이 내려가서 시신을 찾지 않는다는 걸 알죠? 이분이 왜 모르겠어요? 이미 넉 달 전에 선체 수색 종료했는데. 그러면 어디선가 떠오르지 않는 한, 그것도 운 좋게 팽목항에 매일 나가시는데 이분이 팽목항 앞바다까지 뭔가 떠밀려 오지 않는 한 권혁규 군 7살짜리나 자기 남동생, 그러니까 혁규 아빠의 시신이나 뭐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세월호 가족들을, 세월호 승선객들을 사고 당일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걸 다 놓쳐가면서 하나도 못 구해냈어요. 그거 자체로 우리는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마치 나도 가해자가 된 것처럼 걔들을 하나도 살려내지 못한 거에 대한 가해자. 해경만이 잘못한 게 아니고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던 나도 가해자가 아닌가. 이런 집단적 가해자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그나마 수습이라도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큰 배가 왜 넘어졌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구조는 왜 못했던 것이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앞으로 어떻게 뭘 하면은 이런 대형 참사를 또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게 하자. 단순한 거잖아요. 또 너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자는 게 세월호 특이고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거 딱 그거 하나고. 그래서 난산 끝에 진통 끝에 특별법 겨우 만들고 특위도 출범시켰는데 이제는 또 시행령 가지고 이 난리인데 제가 오늘 이 감상이 가득한 이 르뽀를 고른 이유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들에게 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감상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넉 달째
잠수사가 들어가지 않는 걸 알면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을 맞고 있는 이 권오복 씨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이 무슨 전능합니까? 정신 사고작용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입니까? 차마 못 떠나는 겁니다. 차마. 내 동생과 내 조카, 내 집안을 이을 유일한 사내 아들이었을지도 모를 그 권혁규. 광화문 유가족 텐트 앞에 가보면 이렇게 그 펼침막, 세로로 큰 펼침막이 있는데 아주 이쁘게 생긴 꼬마 아이, 소년 아이 있어요. 걔가 혁규예요. 거기를 못 떠나고 서성대고 있는 권오복 씨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억하자는 게 감상은 아닐 것 같아요. 기자가 묻습니다. 홀로 이곳을 지키는 곳이 힘들지 않았나요? 그런 무르나 마나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 안 물을 수도 없죠. 그거 가면은 그게 형편없는 질문이란 걸 알면서도 기자로서는 또 그 말이라도 하면서 말문을 터가야 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마나한 질문 같은 질문에 대해서 권오복 선생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62살이신데. 여기 있느라고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멀쩡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 이제 실업급여도 끝났고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지만 그런데 도저히 여기에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겨울 그리고 봄이 되도록 나 혼자 여기를 지키고 있다. 이겁니다. 이 권오복 씨와 그 남동생, 그러니까 혁규균의 아버지는 7남매 이제 자식들 중에 형제인데 유독 사이가 좋았다 그래요. 그리고 40 넘은 동생이 겨우 가정도 꾸리고 자식을 봐서 이제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면서 제주도로 이사 가던 길이었답니다. 그 얘기를 세세히 전하고 싶고 그러진 않습니다. 너무 길기도 할 뿐더러 여러분께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중요한 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세월호 사태 수습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사건 조사, 사실관계 조사는 아주 명확하고 엄정하게 하는 게 맞지요. 누구에게 잘못이 있고 누구는 잘못이 없었다. 이것은 정말 얼음같이 차가운 이성으로 분별해내고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나 벌을 받아서는 안 되나 이런 거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업무는 그렇게 하되 업무에 임하는 마음은 권오복 씨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차마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마음으로. 맹골수도 동거차도에서 2.3km 떨어진 지점 44m 아래 처박혀 있는 세월호를 생각하면서 그 수면 위에서 지금 지점으로 침몰할 때까지 배 안에서 벌어졌을 아비 규환과 여러 가지 상황을 잊지 않으면서 세월호 특위에 참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산자가 죽은 자에게 취해야 하는 도리이자 예의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무려 이틀, 사흘, 열흘, 한 달 동안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로 지켜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월호 사고가 배가 아니라 어디를 가던 비행기에서 뭔가의 사유로 공중 폭발돼서 불과 수초 만에 몇백 명이 똑같은 숫자가 희생됐다고 칩시다. 참사의 규모는 똑같지만 우리가 받았던 혹시라도 오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뭘 비교하자는 건 아닌데 산자나 죽은 자나 그 가족들이나 그 트라우마나 상처 이건 아마 질이 다를 겁니다. 손도 쓸 새 없이 어느 상공에서 비행기가 사고로 무슨 횡액이 벌어졌다와 사진으로 봤지 않습니까? 해경이 갔는데 선실 안에 학생들이 우리 거기 있다고 유리창을 깨려고 의자를 막 선실 창에 던지고 부딪히고 빨간 조끼 입은 게 보였잖아요. 그게 해경이 찍은 사진에도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못 구했잖아요. 좋아요. 그 옛날 얘기는 그랬다고 치고 그러면 그들을 제대로 추모하기 위해서는 선결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일단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이 만들어졌어요. 공무원도 참여하고 민간인도 참여합니다.
그들 신분은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다를지 모르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똑같이 대통령부터 포함해서 우리는 잠재적인 가해자였다. 못 살려냈다.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보기만 했다. 이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저는 세월호 진상규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속죄하는 심정으로 상주된 마음으로 아버지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부모님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맞상주가 그래서 아버지 염하는데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속죄의 눈물을 하면서 염하고 그래야 제대로 장례를 치르고 영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가 4월 16일입니다. 시행령을 두고 유가족들의 절규가 아직도 절규해야 하는 것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요. KBS에 가서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팽목항을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잊고 있었는데 그런 거 같이 나누자는 점에서 골라봤습니다. 뉴스 행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어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 네. 꽤 평가를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오늘 여권 내에서 좀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본격적인 후폭풍으로 좀 번지는 그런 상황을 좀 주목하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전해드리면서 이 굉장한 파격이었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썼었는데요. 이게 이제 정부 여당 청와대와 이 정부의 이 전반적인 정책 기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고, 그러면서 이 야당의 특히 이제 세금 복지 논쟁과 관련한 야당의 제안은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고, 이러면서 좀 전체적으로 이 기존의 여권에서 여권이 걸어왔던 행보 이것과는 좀 다른 길을 제시했다. 그래서 신보수 혹은 여당판 제3의 길 뭐 이런 평가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어제 저녁 또 오늘 뭐 방송 뉴스나 신문 뉴스를 보셨던 이 청취자분들은 대체로 이제 언론의 호의적인 평가를 접하셨을 텐데,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를 보신 분들은 조금 다른 평가를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여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조금 크게 얘기를 하면 이제 노선 투쟁 이런 게 이제 본격화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부터 조금씩
이 가능성이 좀 내비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 연설 내용 중에 핵심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가계부, 이것이 대선 공약 가계부, 또 증세 없는 복지, 그리고 지금 현재 최경환 노믹스의 핵심인 이 돈을 풀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 잘못됐다, 혹은 뭐 국민에게 사과한다, 혹은 이 방법은 절대 옳지 않다, 이런 좀 비판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 결국은 여권 내에서 진짜로 이제 앞으로 이 국정 운영, 특히 이제 경제정책, 복지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두고 이제 여권 내부에서 본격적인 좀 논쟁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 상황이 이제 점차 번져가는 것 같고요. 오늘 실제로 이 친박계 의원들이 어제 김무성 대표도 뭐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 연설 내용에 대해서 이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오늘 이제 친박계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이다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개인 의견이다 뭐 이래가면서 막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김무성 대표도 슬쩍 좀 마음에 약간 안 든다는 듯이 한마디 한 건데, 뭐 견제하는 겁니까? 뭡니까? 일단 뭐 김무성 대표로서는 견제와 이게 갈등으로 번지는 것에 대한 좀 뭐 확산 방지 뭐 이 두 가지 의견이 좀 다 들어있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유승민 대표의 연설 내용이 당론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뭐 꼼꼼히 읽어봐라, 내가 지난달에 했던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론은 아니고 그런데 이게 청와대나 정부하고 이렇게 당이 이 직접적인 이제 대립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지는 않도록 조금 뭐 누그러뜨리겠다 이제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청와대에서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에 대해서 그건 그 유 원내대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피력한 것 아니냐 라면서 이 공식적인 이 논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불쾌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 핵심 공약이었던 공약 가계부가 이건 결국 틀린 거였다.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도 허구였다.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불쾌해하는 그런 뉘앙스가 이제 담겨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이 논쟁이 어떻게 번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논쟁이 번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유 원내대표가 자신의 생각을 이제 분명하게 관철시켜 나갈 만한 정치력과 또 당내 지지 세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이것도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이제 어차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유 원내대표의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 내년 총선에 임하는 선거 전략 자세? 선거 전략 혹은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포괄적이고 포괄적으로 좀 제시한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득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2010년에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친서민 중도 식용 있어요. 이걸 내세운 게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맞아요. 이게 2010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온 얘기고요. 또 2012년 7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 이제 후보로 확정된 뒤에 대선 후보 출정식을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했었는데, 그때 얘기한 게 경제민주화 실현입니다. 야, 그때 경제민주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과는 다르게, 사실 뭐 제가 몇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이 경제나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중도 개혁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비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고, 그거는 사실 본인이 이 표를 의식해서 혹은 모양새를 판단해서 한 얘기라기보다 실제로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언론의 평가, 또 그 야당의 이런 것들하고는 다르게 사실 일반 국민들, 특히 이제 네티즌들 같은 젊은 네티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과격하게 비판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또 속을 줄 아냐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친서민 중도 실용을 얘기했고 공정사회를 얘기했고 상생을 얘기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얘기했고 보편복지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했던 거는 정권의 위기를 넘어가거나 혹은 표를 위해서 한 것일 뿐 실질적인 정책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걸 이제 경험적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체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시한 노선과 비전 이런 것들이 공감은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는 평가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지금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넘어야 할 정말 큰 고비, 큰 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시절 얘기가 불과 지금 한 5, 6년밖에 안 되는데 아주 옛날처럼 들리는데 그렇죠. 저도 그래서 오늘 예전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게 2010년에 친서민 중도 실용을 얘기를 했었고 광복절 기념사에서 그러면서 공정사회를 얘기했는데 그때 나왔던 기념사의 내용을 쭉 보면요. 정말 이렇게 훌륭한 얘기들이 없습니다. 당시 보면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다가 그랬죠. 그 이후로 40%를 회복을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추락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어차피 말씀드렸듯이 여권 내에서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노선 투쟁이 벌어질지 실제로 그렇게 갈지 그런데 그게 문제인데 그게 의원들 그러니까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들 혹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싫지 않은 레벨이고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진짜로 이렇게 철미하게 노선 투쟁이 내부에서 벌어질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긴 한데요. 어쨌든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들을 이제 피력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논란은 계속 될 거고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고비를 하나 넘어야 하고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이 자신이 제시한 이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는 동력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그게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네티즌들의 의견이라고 제가 이렇게 애들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과거 전 대통령이나 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에 대한 데자뷰 이런 것들을 이 국민들이 이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자칫 잘못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양치기 선생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얼만큼 신뢰를 주면서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과제가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승민 의원 어제 연설을 두고 사실 오늘 진보적이라고 하는 언론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했는데 그게 오늘 아침에 유승민 혼자 기분 좋을 일일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거 자신한테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것이 그거 못 지키거나 당론으로 이끌지 못하거나 아무튼 당에서 뭔가 흐름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자기 혼자의 그냥 개인 연설에 불과한 걸로 끝나면 그때의 마이너스 효과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나저나 아까 그 이명박 2010년 얘기하니까 그 구호가 딱 생각나요. 그때 그 기획재정부의 어떤 고위 관료하고 제가 점심을 했는데 이 기자 중도 섰다가 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도 섰다. 그래서 무슨 섰다 게임 저 화투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중두 섰다.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을 따뜻하게 이게 이명박 8.15 그거였대요. 그래갖고 8.15 국정연설인가 8.15 치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안전행정 그때는 안행부죠. 행안부야 안행부야 헷갈려. 그게 내려왔대. 그래가지고 과천청사에다가 대형 간판을 만들어서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을 따뜻하게 중두섰다. 그거를 10개인가를 해갖고 그 건물마다 다 붙였대요. 그게 중두섰다야. 근데 그것을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요? 야해서 말을 못하겠네. 중도섰다래. 중도. 자, 그건 그렇고요. 아이고, 35분이면은 오늘 그러면 자 20초만. 어제 유승민 대표 연설이 약간 좀 화제가 됐는데 오늘 문재인 대표 연설은 반응들이 어때요? 아주 짧게 한마디만 부탁하고 해줍시다. 사실 그 유승민 원내대표의 파격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거기에 조금 더 미래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로 나갔으면 좀 나았을 텐데 오히려 좀 반대로 이 과거 얘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좀 그렇게 아주 호평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제 그 여파일 거예요 아마. 예. 다만 이제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화하려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가산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고요. 4월 9일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조금 풀린다고 하죠. 네, 저는 내일 다시 4시 30분에 정확히 와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